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조금 길 것 같아서 약간 인내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좌도 기본 강좌이고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대부분 내용을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나 GCP처럼 얘도 지금 한번 들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오늘은 한번 그냥 들으시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내용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미 다 처음 보신 약어들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목차는 바로 건너뛰고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배웠었잖아요. 드럭 디벨롭먼트에서 결국은 약을 제약사가 스폰서가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서 IP, 우리 GCP에서 배웠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려면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제출, CSR 제출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규제당국 MFD에서 승인 받고 이 승인하는 요청하는 과정을 NDA다 이런 용어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이 돼 있는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이 두 개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우리 GCP 할 때도 거듭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5.18에 나와 있던 모니터링 이런 거 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CRA가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데이터 매니저가 인하우스에서 EDC, CRF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RN은 직접 병원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매니저는 CRF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품질 보증. GCP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윤리와 품질 보증했던 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오늘은 이 DM이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다 약어가 있어요.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를 다 외우시면 돼요. 실제 할 수 있는가는 이후에 실습하면서 교육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쭉 들으시고 용어를 쭉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핵심을 얘기하자면 시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에 대한 계획을 하고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확인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걸 각각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하고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교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교육들은 캠퍼스 교육들은 다 EDC 셋업과 관련된 건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렇죠. CRA를 위해서, DM을 위해서. 물론 이제 PI가 데이터를 입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CRF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그것들을 활용해서 결과 분석해서 보고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만들어진 EDC가 일렉트로닉 데이터 캡처 시스템, ECRF, CRF라 얘기도 하고 EDC라고 얘기도 하죠. 약어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하여튼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렇게 셋업하는 이유가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내용은 요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를 풀로우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영어 단어 4개인가 5개밖에 안 나오죠? 다 외울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설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앞으로 설문지를 안 하고 CRF라 얘기하면 되겠죠? 종이 CRF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웹상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웹상에 수집할 수 있는 CRF를 EDC라고 불러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캡처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이런 EDC를 셋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근데 EDC 셋업할 때 보면 화면만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면도 만들고 데이터 들어오면 이런 거 잘못됐네. 뭐 이렇게 밸리데이션 하죠. 검증을 하죠. 잘못된 데이터들 지적질하는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ECS라고 불러요. 그 외에 블라블라블라 셋업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통칭하여서 EDC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약어들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EDC가 실제로 오픈됐어요. 임상시험 시작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CRN이 여기서 뭐 하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핵심들은 요게 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들이에요. 근데 제일 큰 핵심은 데이터 밸리데이션이에요. 들어온 데이터가 적절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정들은 이 EDC에서 셋업된 ECS 로직에 따라서 저장과 동시에 데이터가 이거 잘못됐어요, 이상해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EDC로 다 셋업할 수 없기 때문에 EDC로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거나 별도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있는데 이 데이터 밸리데이션은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잘 되려고 확인하려면 그냥 우리 28일째 잘했어요? 시험 보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데이터도 그냥 이렇게 셋업하고 가만히다 끝날 때 시점에 뭘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확인해요. 그래서 이 교육도 중간중간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핵심이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의 중간중간 확인하고 이런 확인하는 것들을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 하고 데이터 밸리데이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디테일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뭐 메디컬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이 이제 프로그램 코딩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하려면 숫자랑 문자만 필요해요. 숫자와 카테고리, 남자 여자 같은 카테고리만 분석할 수 있어요. 남자가 몇 명, 키가 평균이 얼마 이런 것처럼 숫자와 카테고리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문지 CRF 수집할 때 보면 그런 카테고리 데이터 말고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제 GCP 글로서리에 나왔던 용어들 보면 A, ADR, SA 그리고 언스펙티드 A 이런 용어들 배웠었잖아요. 그런 애드버스 이벤트 즉 우리는 흔하게 부작용이라 알고 있고 임상시험에서는 이상 반응이라 얘기하고 있는 그 용어들은 다 텍스트로 수집돼요. 근데 분석에 쓰이려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그 바꿔주는 작업들을 코딩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지속합니다. 임상시험과 데이터 밸리데이션과 동시에 쭉 리얼타임으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진행합니다. 실은 코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아까 애드버스 이벤트처럼 이상 반응처럼 이상 반응이 있고 안전성 데이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이에요. 네. 우리 이게 먹는 약도 조사하거든요. CRF에서 그런 약들도 다 통일화된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들을 메디컬 코딩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익스터널 데이터 리컨실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리컨실레이션은 싸우다 화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널 데이터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외부 데이터라는 표현들은 써요. CRF는 누가 입력하죠? 우리 어제 GCP에서 할 때 PI의 리스판서빌리티는 하진 않았으나 직감적으로 그렇죠. 환자에 대한 정보는 다 병원 쪽에서 사이트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사이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PI, 서바이, CRC였죠. 그 사람들이 입력하는데 근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중에 병원에서 입력하는 데이터 말고 병원 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환자의 정보이긴 하지만 병원 외에서 그러니까 즉 연구자가 입력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디테일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SA 리컨실레이션 이런 게 있는데 SA는 우리 들어봤죠? 예, 시리어스하고 시리어스한 카테고리가 5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기간의 연장, 또 뭐 있었죠? 예, 중대한 심각 치명적인 손상, 영구적인 손상 뭐 이런 거 있었고 하나가 뭐였었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선천성 기형 이런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메디컬 임포턴트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항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GCP에 나와 있던 건 5개였었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A가 발생했을 때 리컨실레이션 이렇게 또 이렇게 데이터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해시켜야 되는데 리컨실레이션이 화해시키라는 뜻이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요거예요. EDC 만들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밸리데이션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그 전 기간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꿔주고 외부 데이터가 있으면 외부 데이터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성 이슈 때문에 세이프티 데이터 즉 SA에 대해서 또 데이터가 싸우면 화해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미팅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미팅은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 DM 스코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기억나죠? 눈 가림. 누구의 눈을 가린다 그랬었죠? 일반적으로 연구자와 환자의 눈을 가리는데 그 우리 GCP 어제 5.5에 보면은 시스템은 눈 가림 상태에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용어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예. 근데 눈 가림을 해제할 경우가 있어요. 분석하려면 눈 가림을
해제시켜야죠. 그래야 1번 환자는 시험군, 2번 환자는 대조군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가림 해제하기 직전, 분석을 위해서 눈가림 해제하기 직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회의를 해요. 예. 어떤 환자가 분석군에서 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런 걸 블라인드 미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다 끝나면 우리 잠근다는 표현을 써요. 데이터를 잠근다. 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DB락 이런 공식적인 용어를 써요. 네, 락을 하고 데이터 트랜스퍼 하죠. 누구한테 트랜스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뢰할 만한 데이터 만들었으면 그거 누가 통계하는 사람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죠. 그죠?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니까 그 분석 결과도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믿을 수 있겠죠. 예,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CSR을 쓰죠. CSR 식약처에 제출해서 허가받으면 그 다음에 시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설명드렸고요. 약어 잠깐 볼게요. 임상시험 그때 우리 첫날에 했던 거 보면 임상시험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윤리 이런 목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영역이 있어서 그 블록버스터 중에 예를 들면 연간 매출액이 1조면 하루에 30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결국은 타임라인을 빨리 하는 게 또 실력이에요. 예, 품질을 유지하면서 빨리 하는 게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일스톤이라서 이렇게 각각의 시점들을 구분한 용어들이 있어요. 퍼스트 페이션팅에서 환자가 처음 등록되는 시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리 등록해야 돼요. 일단 사이트를 열어서 빨리 등록하고 등록되기 전에 EDC가 셋업되어 있어야 한다. 예, 이제 이것 때문에 타임라인에 많이 쫓기죠. 그 다음에 LPI라고 마지막 환자, 우리 100명 모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환자가 있고 마지막 100번째 환자가 들어올 때 이런 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들을 환자가 마지막으로 등록되면 그쵸, 그 시점을 LPI라 부릅니다. Last Patient In 했어요. 실제로 FPI부터 LPI까지를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LPI가 마지막 환자가 있으면 임상시험 할 때는 어차피 약을 무한정으로 먹지 않아요. IP를 무한정으로 먹지 않고 8주, 12주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환자가 등록돼서 서브젝트가 등록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알아요. 마지막 환자가 언제 아웃하는지. 그럼 자료가 이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다 조사됐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마지막 프로세스를 마무리해서 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이고 품질 보증이라 할 수 있어요. 실력이죠, 실력. 네. 얼마나 품질 보증한 상태에서 빨리 끝낼 수 있냐 이제 이런 게 관건입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그때 우리 GCP 할 때도 보면 다 뭐 문서화하고 SOP 이런 얘기 절차가 있는데 했었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시작하지 않아요. 다 플랜이 있어요. 모든 다 모니터링 플랜 기억나세요? GCP에서 모니터링 5.18에 보면은 모니터링 프로세스 쫙 얘기하고 끝에 보면 모니터링 플랜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먼저 쫙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언제 누가 그래서 어떠한 아웃풋을 낼 것인지 플랜에 다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 여기 밑에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쭉 명시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기재하는 거죠. 그 어떻게는 어디에 기술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각 회사의 SOP의 표준 업무 지침서, 절차서, 예, 스탠다드 SO, 오퍼레이션, 예, 프로시저 해서 SOP 표준 업무 절차에 기재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DMP를 작성합니다. 이런 DMP는 매번 바뀌는 게 아니겠죠. 회사 내 업무 절차니까 그냥 픽스되어 있어요. 다만 그 연구의 스콥, 범위에 따라서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죠. CRF, 약어 이제 케이스 리포트 폼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한글말로 증제 기록서도 있고. EDC는 일렉트론 데이터 캡처 이렇게 돼 있고 그냥 CRF와 동급으로 쓰여요. 다만 CRF는 그냥 설문지 자체, 조사지 자체를 보통 의미하고 EDC는 이게 웹상으로 디벨롭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URS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EDC 셋업할 때 보면은 각 화면도 만들 로직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너럴 텀으로 요구사항이라 불러요. URS라 부르고 URS의 종류에 CRF 화면이죠, 화면. ECS는 로직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 화면과 로직을 이렇게 시스템 만들면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롤, 우리 롤 누구 배웠어요? 스폰서, PI, CRC, CRA, 그쵸. PM도 배웠고, 지금 DM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롤별로 각각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권한, 각각의 롤별로 권한도 세팅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익스터널 데이터 리컨실레이션 한다 했었잖아요. 예, 뭐 요런 문서가 필요합니다. 익스터널 데이터 이렇게 나중에 EDC에 연구자가 입력하지 않지만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입력
실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로드하는데 그 업로드할 때 포맷 같은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에세이 리컨실레이션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에세이 매핑률은 결국은 연구자가 에세이 발상 보고하는 게 GCP에서 배웠죠. 의무예요. 근데 보고할 때 손으로 쓰면 힘드니까 시스템에 장착시켜요. 예. 그리고 에세이 리포트를 쓸 때 되면 보고서를 쓸 때 되면 그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CRF에서 넘어와요. 제 이름, 제 나이 안 바뀌잖아요. CRF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동시키는 걸 하고 그 연동시킬 때 에세이 매핑률 이런 걸 씁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외한 기타 세팅들을 DCL이라고 불러요.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만든 용어예요. CRF의 요 내용 외에 기타 요구 사항들을 문서로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만드는 건 없어요. 다 플랜 세우고 이렇게 셋업하겠다고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요. 스페시피케이션 6개 종류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스페시피케이션대로 셋업하는 거죠. 예. 셋업한 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릴리즈 여기 오픈하는 거, 릴리즈 오픈, 고라이브, 디플로이먼트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EDC 만들고 오픈합니다. 실제로 이런 요구 사항들은 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 중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셋업을 하는 거죠. 데이터 밸리데이션 얘기했었죠. 환자 처음 등록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락 전까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냥 끝날 때 한꺼번에 싹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리얼타임으로 우리 아까 로직 ECS 건 것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걸러져요. 하지만 우리가 걸 수 없는 로직, 기타 눈으로만 봐야 되는 우리 여기 텍스트도 메디컬 코딩 했었잖아요. 예, 요런 근데 코딩하기 부적합한 용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코딩 텍스트 데이터의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분석이나 데이터 리뷰할 때, 검토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익스터널 데이터, SNS 시리어스 말씀드렸었고 블라인드, 데이터베이스 락. 안타깝게도 언락할 때도 있어요. 다 했다고 락했는데 나중에 보고서 쓸 때 CSR 쓸 때 뭐가 발견되면 언락해서 데이터 고치고 다시 락하는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마무리가 되면 통계한테 전달하는 데이터 트랜스퍼까지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예요. 꼴랑 절차 용어 몇 개 안 되죠? 한 뭐 20여 개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일단 용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정도로 둘둘둘 외우면 돼요. 상세 내용은 밑에 있어요. 그냥 잠깐 볼게요. 이미 다 했던 얘기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 세워야 된다 그랬었죠? 각 회사별로 SOP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DMP는 한번 써놓으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SOP가 표준 업무 절차가 그때그때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한번 쭉 파악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참고로 여기 가면 제가 너무 쿡 갔네요. 여기 가시면 카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쫙 요약해 놨어요. 여기 아마 DMP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세 개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연결된 페이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팀이 나시는 대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일반적인 개념들을 좀 주저리주저리 써놓긴 했지만 쭉 파악해 보세요. 네, 이거 내용을 알고 셋업해야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밑에 있는 절차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샘플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죠? 네,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샘플 같은 걸 놨으니까 문서를 한번 보시고 쭉 읽어보시고 20일 이내에 다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이해하시길 바래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 있으면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 하냐, 언제 하냐, 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언제, 이런 거 언제, 요것도 이렇게 언제 하냐, 이런 거 언제 하냐 이렇게 중요하죠. 언제 하냐. 그래서 결과물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 스탑할 때 뭐 이런 URS 문서가 있는 것처럼 DM도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했다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야 돼요? 문서로 나타내야 돼요. 문서 서면 그래야 믿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다 문서예요. 그냥 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문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 문서다. 절차 픽스돼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CRF 디벨롭하면 되는데 CRF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얘도 패턴이 있어요. 임상시험이 모든 게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수집하는 항목들이 있고 스터디마다 그 스터디 고유의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획서에 정의된 그 임상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CRF는 소위 말해서 모듈 혹은 도메인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유효성 모듈, 안전성 모듈, 뭐 기타 이런 것 절차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임상시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이니까 요거 두 개에 해당돼요. 그리고 임상시험 목적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딱 이렇게 핀처럼 돼 있죠. 이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유효성 CRF는 작아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수집하는 게 안전성에 대한 거예요. 뭐 혹시나 아플까 봐 여러 가지 패턴들 피도 뽑고 심전도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질문도 하고 신체도 이렇게 한번 신체 검진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CRF 7, 80%는 다 안전성, 유효성은 하나, 5에서 10%. 예, 나머지 일부 절차와 관련된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게 있고 혹은 기본 기초 상태를 보려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정제 기준 GCP 할 때 기억나시나요? 네. 모니터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에서 임상시험 참여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DM 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CRF 할 때 수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CRF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 표준 묘들이 있어요. 표준 도메인들이 있어요. 20여 개 있는데 달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네. 외우면 되고요.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F는 이제 설문뿐만 아니라 CRF 자체가 데이터의 구조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CRF가 있으니까 당연히 표준 로직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각의 모듈에서 거는 로직들이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이제 각각 또 별도의 시간에 할 텐데 외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CRF, 예, 데이터 구조, 변수명 이런 거 다 외울 거거든요. 예, 엔트리 구조 이런 거 다 외울 거여서 이제 본격적인 암기의 세계가 시작되죠. 로직 요 세 개가 연결시켜서 예, 계속 외우면 됩니다. 예, 한번 외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CRF가 이렇게 구성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리셋업 여섯 개 문서 기억나시죠? 예, 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면 얘는 화면, 그렇죠? 수집해야 될 데이터니까 화면. 얘는 로직. 그다음에 얘는 각 역할과 권한 이렇게 돼 있죠. 각 역할 아는 거 되실 수 있죠? 스폰서, PM, CRA, 데이터 매니저, PI, CRC 이렇게 이제 우리 역할 8개인가 7개, 7, 8개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A 매핑 룰. 예, 아까 SA 리포트 보고하는 게 PI의 의무잖아요. 예, 근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CRF 데이터를 연동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익스터널 데이터는 아까 이제 연구자가 입력하지 않는 외부 데이터고 대표적인 게 실험실 검사예요. 사람 몸에서 피를 뽑으면 그 병원에서 검사도 할 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 기준치가 다르니까 그냥 한 곳에서 검사를 하게 하는 테크닉들을 많이 써요. 그런 데이터들이 익스터널 데이터라고 그런 데이터가 따로 있으면 불쌍하니까 EDC 업로드하는 패턴을 써요. 그래서 업로드할 때 업로드하는 규격, 스펙이라고 그러죠. 예, 그 스펙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익스터널 데이터 오리먼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M 프로세서로는 익스터널 데이터 리컨실레이션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에는 내용 외에 기타 정의 우리 함부로 셋업하지 않죠. 모든 걸 다 정의해야 되니까 기타의 내용들은 다 DCL이라는 문서에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세팅하게 돼 있습니다. 세팅하고 검증하고 하면 돼요. 데이터 밸리데이션. 우리 어제가 아니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데이터 밸리데이션 언제 시작해요? 그렇죠? 저희 EDC를 URS에 따라 잘 만들고 테스트해서 고 라이브 한 상태에서 그 첫 번째 환자 등록 FPI 말씀드렸죠? FPI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EDC에서 ECS로 셋업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입력과 동시에 당신이 입력한 데이터는 잘못됐어 하고 돌아요.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 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매뉴얼 리뷰를 합니다. 네. 매뉴얼 리뷰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 주기들은 정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4번, 많으면 뭐 7, 8번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예, 여기는 EDC 셋업하는 거예요. 입력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야, 나 잘못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게 뜨거든. 문자가 아니죠. 화면에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질의, 쿼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들을 쿼리라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얘는 뭐 리얼타임이니까 예, 굳이 뭐 할 필요 없고요. 다만 쿼리를 냈는데 예를 들면 키가 200으로 써서 이게 진짜 키 맞아요? 쿼리를 냈더니 맞아 하고 답변만 했어요. 데이터를 고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응답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시스템을 쿼리면 데이터를 고쳐서 다시 해결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게 원래 자료가 맞아. 너가 보기엔 특이하겠지만 이게 맞아. 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답변하면 좋은데 그냥 잘못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쿼리를 내던가 아니면
오케이 하고 닫던가 이런 것들이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쿼리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매뉴얼은 시스템 쿼리를 걸 수 없는 것들을 매뉴얼로 손으로 타이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냥 EDC에다가 타이핑해서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낼 수 있어요. 우리 GCP 할 때 그때 기억나세요? SDB 한다 그랬었죠? 소스 데이터랑 비교한다고. 그래서 CRA도 보면 소스 데이터랑 비교해서 즉 차트랑 비교해서 EDC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거기다 쿼리 낼 수 있어요. DM도 똑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EDC에서 걸지 못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뭔가 이상해요. 예. 예를 들면 이 양반을 적었는데 뭐 이렇게 지끈지끈 거려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학용어로 써주세요. 이렇게 쿼리 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리뷰를 하는데 그 시점들은 랜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우리 배웠던 무작위 배정, 지난번에 배웠던 무작위 배정입니다. 그래서 서브젝트가 이렇게 조금 어느 시점에 주기적으로 등록되면 그때마다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 무작위 배정 100% 이거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마지막 환자 등록돼서 LPI 시점에 랜덤 25, 50%, LPI, LPO 보통 최소한 이렇게 4번 정도는 리뷰를 해야 된다. 리뷰해서 그 결과는 사이트에 줘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위반했는지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고치고 반성하게 하는 거죠. 반성해야죠. 예. 잘못된 계획서 위반 같은 게 있으면. 어제 GCP에서 보면 계획서 위반을 우리 컴플라이언스, non 컴플라이언스라 불렀었고 non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을 찾아내는 게 CRA도 하지만 이렇게 DM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뷰해서 non 컴플라이언스 혹은 기타 말이 안 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쿼리를 냅니다. 쿼리를 내면 그렇죠. 사이트에서 해결하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얘는 시스템에 생성되니까 시스템의 로그로 남고요. 얘는 사람이 그냥 올려요. 업로드하니까 얘도 시스템에 남는데 그 올린 문서도 결과가 남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힘드시죠? 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외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메디칼 코딩. 여기 보면 얘는 공이잖아요? 얘는 인형인가요? 네, 생명체가 있는 인형? 그렇죠. 곰, 사람도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류인 거죠. 예. 얘는 바퀴가 있는 거? 네, 이렇게 돼 있죠. 분류.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얘는 공, 생명체 있는 인형, 얘는 바퀴가 있는 거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1층, 2층, 3층처럼 이런 걸 뭐라 한다? 네, 메디컬 코딩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데이터들은 뉴메릭, 숫자이거나 카테고리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할 수 없는 텍스트 데이터는 CRF에서 원칙적으로 수집하면 안 돼요. 쓰이지 않으니까. 네. 그 쓰이지 않더라도 수집하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쓰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필요한 수집되는 데이터가 텍스트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CRF를 안 배워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 이상 반응 걸 수집해요. 이건 배웠죠. 그리고 컨커미턴트 메디케이션이라서 우리 임상시험 기간에 IP와 같이 투여된 약물들을 조사해요. 예, 그다음에 병력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랑 병력은 다 의학용어로 되어 있고 얘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의학 용어와 약은 분석을 해서 카테고라이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 코딩이에요. 나중에 메디컬 코딩을 이제 뭐또 여러 차례 한번 설명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여서 특히 약물이나 병력 같은 경우는 우리 임상에는 이런 약물을 먹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제의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병용 약물들은 우리 임상시험 하는 중에 우리 IP와 같이 먹어서 안 되는 약물들이 있어요.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해지거나 이런 약들이 있죠. 금기약물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돼 있어서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공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임상시험에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다 계획서 위반이죠. non compliance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용어집의 용어로 카테고라이즈 한다 돼 있고 그 용어집을 용어집을 딕셔너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집을 딕셔너리, 메디칼 딕셔너리, 코딩 딕셔너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코딩 딕셔너리는 아까 메디칼 텀은 죄송해요. 메디칼 텀은 AMH가 있고 메디케이션 이렇게 두 개 있고 딕셔너리는 A 딕셔너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메드라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외우시면 돼요. 텀은 메드라로. 예. 요 약은 ATC 혹은 ATC가 포함된 후드럭이라는 용어집이 있어요. 네, 요렇게 그냥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드라라는 걸 보면 메드라의 구조는 이렇게 5개로 돼 있어요. 이 용어들은 또 외우시면 돼요. LLT부터 PT, HLT, HLGT, SOC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인 용어는 다 LLT로 바꿔줘요. 그래서 LLT로 바꿔주면 이 용어가 요거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석은 요거랑 PT랑 SOC랑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현실,
리얼 월드 데이터, 현실 세계 용어랑 제일 유사해요. 제일 낮은 레벨 텀이어서 텀이 종류가 제일 많아서 우리가 CRF에 수집되는 이상 반응,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헤드에이크 이런 식으로 용어집의 용어로 바꿔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LLT부터 SOC까지. 예. 코딩은 LLT로 코딩해주면 나머지는 알아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브 CDMS에서 코딩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건 잘못된 코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된 캐치업을 했겠는데 뭐 이렇게 검사 수치에서 가수치가 띄었어요. 이게 A에 수집된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해서 여기 코딩도 이렇게 하나의 용어를 선택해서 SOC 선택하면 5개 용어가 알아서 쭉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걸로 검색해야 되는데 그냥 쉬운 용어로 검색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LT부터 SOC까지 되어 있고 이건 LLT 용어로 검색하라 해서 이 LLT 체크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도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약은 단계별로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레벨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벨 1이 제일 최상위, 네, 레벨 5가 제일 하단. 근데 여기 레벨을 보면 이게 7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한 레벨이고 숫자는 2개가 묶어서 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레벨 1은 영어 하나, 레벨 2는 영어 하나에 숫자 2개, 레벨 3는 영어 하나, 숫자 2개, 영어 하나, 레벨 4는 영어 하나, 숫자 2개, 영어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다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레벨 1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조금 도전해 보겠다 싶으면 레벨 2까지 요 정도 용어들은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는 약의 세계여서 저도 거의 몰라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의학 용어 말고 그냥 이 바닥에서 일하려면 영어처럼 예, 숙제 이게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도 어떤 약이 수집되면 이 약이 요거 검색해서 이렇게 레벨 1, 2, 3, 4 돼 있죠. 카디오바스큘라 심혈관계에 쓰이는 약물이고 뭐 에이전트 액션 온 레닌 안조 여기도 어렵네요. 뭐 레닌 안지오텐신이 뭐 고혈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일 때 여기에 작용하는 약물이 다 돼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약물들을 성분명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나중에 분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컨스 싸우네요, 얘들. 예. 보통 리컨스 데이터에서 싸운다, 파이팅하는 이유가 소스는 하나인데 이게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하나인데 두 가지의 경로로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PI의 의무 중에 GCP 할 때 SA 발생하면 보고하게 돼 있어. IRB 등에 스폰서 IRB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CRF에 A를 적잖아요. 근데 별도로 SA 리포트 작성해서 IRB에 보고해야 되니까 원래 이 환자의 소스, 즉 메디컬 차트에는 하나가 있는데 두 군데로 적죠. 하나는 EDC, 하나는 SA 리포트. 사실은 이 SA 리포트는 스폰서한테 보고되면 스폰서가 세이프티 DB를 또 따로 갖고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이프티 DB가 예, 스폰서한테 가게 되면 우리 롤 배운 것 중에 PV 파마코 비질런스라고 기억나세요? 약물 감시하는 약물 감시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 사람들이 그 프로덕트의 세이프티만 따로 관리하는 DB가 있어요. 안전성 중요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만 따로 수집하는 DB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차트에 이름에 임덕상에 데이터가 있었는데 감기가 심해서 폐렴해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SA가 되면 그 임상시험에서는 EDC에 클리니컬 데이터에도 클리니컬 DB에도 입력되지만 SA 보고를 통해서 스폰서로 보고되면 스폰서의 세이프티 DB에도 저장이 돼요. 소스는 하나인데 두 군데 DB에 저장되는 거죠. 예, 그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죠. 세이프티 DB는 PV가 관리하고 EDC 데이터는 그러니까 클리니컬 DB는 데이터 매니저가 관리하니까 마지막 시점에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얘는 PV가 얘는 데이터 매니저가 그렇죠. 데이터 매니저가 관리하고 하나는 PV가 관려 있으니까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개런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예,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해시키고 조정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이건 읽어보세요. 에세이면 신속 보고해야 되는, 뭐 병원에는 보고해야 되고 이게 수사랑일 경우에 규장국에도 보고된다 돼 있는데 요거를 배웠어요. 서스펙트하고 요거 시리어스 돼 있으니까 서스펙트는 ADR 얘기하는 거 의심스러운 거. 예, 어느 익스펙트도 기억나시죠? 우리 GCP 할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 참고로 얘기하면 ADR, SA, SADR 이러면 아실까요? 예, SA랑 ADR이랑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인과관계도 있고 기존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시리어스까지 해요.
예, 뭐 크리티컬하죠. 예, 그러니까 빨리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PV가 입력하고 PV가 입력한 세이프티 DB와 비교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로컬 랩 매니지먼트 이런 은히 알아두시면 돼요. 센트럴 랩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거에서 같이 좀 설명하면, 우리 아까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상당수가 랩 같은 경 실험실 검사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기도 하고 유효성이기도 해요. 우리 약을 먹어서 뭐가 위험에 빠졌나? 아니면 검사 결과 이상해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임상시험의 목적이 예를 들면 고지혈증 같은 거, 피 속에 기름기 같은 거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 검사해야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원마다 정상 범위가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요거 입력했어요. 이렇게 에리스로 사이트가 적혈구인가? 예, 뭐 RBC라고 하는 적혈구 뭐 여하튼 이런 건데 입력했어요. 그럼 정상 비정상을 사람이 입력하면 너무 괴로워요. 매번 틀려요. 그래서 맨날 쿼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게 해요. 예를 들면 1번 기관에 요 사람의 결과를 입력하면 1번 기관 정상 범위를 갖고 와서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파악한 다음에 여기는 4.4와 199 이렇게 돼 있네요. 범위를 벗어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노말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이런 테크닉을 쓰는데, 이러려면 기관별 정상 범위를 수집해서 이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정상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다. 근데 심지어는 남자 여자별로도 달라요. 심지어는 연령별로도 달라요. 심지어는 각 병원마다 자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거나 검사 방법, 테스트 방법을 달리해서 시점마다 달라요. 외우시면 돼요. 기관, 검사일, 연령, 성별에 따라 정상 범위가 바뀔 수 있어서 정상 범위를 수집할 때 어떤 기관, 검사일의 범위, 요 검사일의 범위, 나이, 연령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예,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요 노멀리티, 이 검사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상시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거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 중에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으로 바뀐 사람이 얼마나 돼요? 비정상이었다 정상으로 바뀐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있어요. 트렌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로컬 레이블 매니지먼트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EDC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성이면 괜찮은데 유효성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10인데 정상이고 누구는 10인데 비정상일 수 있잖아요. 병원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르니까 이걸 통계 분석하기 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 오늘 다 귀찮아요. 하나의 무조건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를 뽑아서 기관에서도 검사하지만 센트럴 랩에 보내서 우리 중앙 실험실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보내서, 그러면 정상 범위가 다 하나겠죠. 기준이 하나겠죠. 거기서 검사하게 해요. 예. 그럼 원본 소스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 센트럴 랩, 중앙 실험실 검사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를 하면 EDC에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를 잘하면 좋은데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업로드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뭐 2번 검사했는데 한 번만 올렸거나 이런 등등.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누구 거예요? 익스터널 데이터, 센트럴 랩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임상 DB는 누구 거예요? 예, 센트럴 랩에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EDC에 있는 데이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석하려면 다 EDC에 있거나 데이터 매니저가 관리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랑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데이터로 분석해도 된다. 원래 소스는 센트럴 랩에 있으나 지금 우리 EDC에 업로드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external data reconciliation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external data는 사이트에 수집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PI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다. PI가 입력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능한 업로드하려고 EDC 데이터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통합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데이터가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SL 리컨실레이션도 EDC 데이터 뽑고 세이프티 DB 데이터 뽑아서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네. 엑셀에 VLOOKUP을 쓰시거나 아니면 기타 비교하는 뭐 SQL 문장을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미팅, 눈 가림 미팅이죠. 우리 눈 가림은 기본적으로 PI와 서브젝트를 눈 가림하는데, 더블 블라인드, 이중 눈 가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까 GCP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스템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눈 가림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눈을 가려요. 예. 그래야 편견이 없죠.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내가 시험약인 거 알았어요. 그럼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아니면 이상 반응을 좀 더 시험장 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편향이 생기겠죠. 바이어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환자도 자체도 그렇죠. 이게 시험약을 먹어서 안 좋은가? 시험약을 먹어 효과가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도 눈가림이 유지돼야 되지만 이제 블라인드 미팅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눈가림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어, 이게 분석을 하려면 모든 사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약을 먹어야죠. 임상시험을 했으면 IP를 먹어야죠.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유효성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인데 평가하려면 약 먹기 전과 약 먹기 후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 먹기 전과 후에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파스라 불러요. 분석분 셋.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들어와도 약을 안 먹은 사람이 동의 철회해서 약을 안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약 먹기 전에 검사, 약 먹고 나서 검사를 안 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빠지죠. 그래서 검사 다 했어요. 그리고 근데 중도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예. 비지 4까지 와야 되는데 비지 3까지 먹고 안 왔어요. 혹은 비지 4까지 다 왔는데 계획서를 위반했어요. 예. 그래서 분석권 3개가 있어요. 세이프티 목적으로 약 먹은 사람, 약 먹거나 최소한 한 번이라도 검사한 사람, 약 먹고 나서 계획서 위반이 없는 사람.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사람이죠. 퍼 프로토콜 셋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계획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약 효과가 봤더니 좋아요. 근데 대조군이네. 근데 조금만 잘못이 있어요. 그럼 계획서 위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효과가 좋은데 저쪽 약이야. 그럼 우리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입증될 테니까 이 사람을 계획서 위반 탈락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편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사유를 대서 계획서 위반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나쁜 사람 빼고 싶으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겠죠. 근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눈을 가린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코딩이나 금기약물이나 기타 로직을 짠 거에서 계획서 위반한 사람, 임상시험 완료한 사람들이 계획서 위반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가림 상태를 유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군을 결정하고 디비락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랜덤 그룹, 시험군이 대조군지 깐 다음에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분석은 통계 쪽에서 하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MP에서 정의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까? yes 하면 디비락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면 뭐가 남아야 돼요? 문서가 남는 거죠. 예. 그거대로 실제로 했고 실제로 했다는 레코멘드 프로세스가 다 문서로 남아 있으면 락을 합니다. 이제 락을 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ED 절차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DB락이라 해서 DB 전체를 잠글 수도 있는데 각각의 페이지마다 먼저 잠그는 방식들을 써요. 예.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마다 다 잠근 다음에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DB락을 쫙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없어서 CSR 보고서 쓸 때 언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DB락을 언락을 하면 DB에 다 또 편집 권한이 다 편집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건드릴지 모르잖아요. 딱 문제가 있는 페이지만 열어주고 싶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입력해야 될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페이지를 다 락하고 이 DB 전체 DB도 다 락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언락할 때는 DB를 언락한 다음에 그럼 여전히 페이지는 락이 돼 있겠죠. 그럼 슬슬 고칠 수 없겠죠. 요 페이지만 고치고 싶어요. 그럼 요 페이지만 열어줘요. 예. 그런 목적 때문에 페이지도 락하고 DB도 락하고 풀 때는 DB 락하고 고쳐야 될 페이지만 열어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락은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했어요. 절차대로 했어요. 검증됐어요. 열어드릴게요. 저 통계 분석할 수 있게 전달할게요. 이제 이런 컨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나면 데이터 트랜스퍼 한다. 통계하는 분에게 데이터 트랜스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정은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EDC 이제 교육 과정 중에 계속 필요한 내용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용어 외우고 단어 외우고 개념들 외우고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아까 네이버 카페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래도 정 이해가 안 되면 별도로 질문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